민주야, 오늘 내가 일한다던 세무법인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김민주라는 사람은 있었어. 하지만 그 김민주는 내가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왜 지금까지 직업을 속였던 거야? 당신 나 몰래 내 뒷조사나 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 지금까지 직업 속여서 미안한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뭐 어쩔 거야? 우리 사이에 아들까지 있는데 네. 이혼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직업만 속였어? 나한테 숨겨왔던 게 또 있잖아. 우리 아들 주호 말고 또 다른 아이를 숨기고 있었잖아. 우리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당신하고 마주칠 일도 없는 아이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평생 고생하며 아들 현우를 의사로 만든 김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늘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아들이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했을 때 너무 설레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정숙 씨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현우는 항상 엄마, 민주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밝고 너무 착해요. 라고 말했지만 정숙 씨는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현우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시내의 한정식 집에서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정갈한 테이블 세팅과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정숙 씨는 식당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희 도착했어요. 그의 뒤에서 환한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현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주는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세련된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정숙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래요, 민주 씨.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우가 민주 씨 얘기를 하도해서 내가 다 외울 지경이에요. 민주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현우 씨가 과하게 칭찬을 했나 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밝고 온화한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정숙 씨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숙 씨는 민주의 태도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고 대화 주제를 주로 자신의 직업과 현우와의 미래 계획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인데 현우 씨가 의사로 일하며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쁜 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피하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밝은 표정으로 민주의 말을 끊임없이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민주랑 있으면 제가 참 안정감을 느껴요. 저희 둘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불편함은 잠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주는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숙 씨는 종종 반찬을 해다 주며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저희도 요리 잘해요. 민주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런 미묘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세해졌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고기 반찬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현우 씨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불고기는 너무 짜지 않게, 갈비찜은 조금 더 달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씨는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배려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혼집에 음식을 채워두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찬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해준 갈비찜은 맛있었니? 갈비찜이요? 엄마가 또 해오셨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요. 아들 현우의 대답에 정숙 씨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갈 때마다 민주는 감사의 말과 함께 쇼핑백에 담아둔 음식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지만 정숙 씨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정숙 씨는 궁금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아들 현우 앞에서는 항상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애정에 푹 빠진 듯 아내의 행동을 모두 믿고 따랐습니다. 엄마, 민주는 정말 저를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아내로서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음식을 가져다 주려 아들 집을 또 방문했고 민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됐으면 연락 주세요.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낯선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는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직장 동료들이 주말에 모임이 있거든요.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가 봐요. 정숙 씨는 의심을 품었지만 대놓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갈수록 구체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보양식도 한번 부탁드려요. 삼계탕 같은 거요. 정숙 씨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민주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현우는 삼계탕 얘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민주의 말대로 피곤해서 잊은 걸까? 결혼 생활 초기부터 쌓여온 작은 의문들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민주는 겉으론 이상적인 며느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심을 묻어두려 했지만 민주의 태도는 점점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주호의 탄생은 정숙 씨의 삶에 커다란 변화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우와 민주는 처사이의 탄생에 감격하며 정숙 씨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주호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민주의 말에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주의 탄생과 양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 뒤 민주는 다시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겠다며 정숙 씨에게 어린 주호를 맡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에 가야 해서요. 주호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 정숙 씨는 흔쾌히 손주를 맡겠다고 대답했지만 이후 이어질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면서 돌봄 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칙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주호는 아직 어려서 전자파에 민감해요. TV는 절대 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요청은 정숙 씨에게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손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요구는 점차 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민주는 CCTV로 이를 확인하며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하루는 정숙 씨가 잠깐 전화를 받은 것을 두고 민주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핸드폰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민주의 이 말은 정숙 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주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감시받으러 온 기분이야. 손주가 점차 자라며 정숙 씨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숙 씨도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정숙 씨는 손주 주호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고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먼저 탈 거야. 너는 저리 가. 친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 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호야, 그러면 안 돼. 친구를 밀치면 다칠 수 있잖아. 그러나 주호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호야, 친구랑 차례를 지켜야 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랑 놀기 싫어질 거야. 하지만 주호는 고개를 저으며 삐죽거리기만 했습니다. 얼른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주호는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호는 잘 있었죠? 정숙 씨는 민주의 말을 막 대답하려던 찰나 주호가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괴롭혔어.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널 괴롭혔다고? 정숙 씨는 놀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주야, 그게 주호가 친구를 밀치길래 잘못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야.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길래 주호 입에서 어머님이 주호를 괴롭혔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정숙 씨는 억울한 마음에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민주야, 그냥 주의를 조금 줬을 뿐이야. 크게 혼을 내지도 않았어. 민주는 말을 끊고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주호는 저희 아이예요. 혼을 내도 저희가 낼 테니 어머님께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혼내지 말고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정숙 씨는 민주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야, 난 그저 주호를 위해서.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제가 정한 방식대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는 주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니,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도 어른의 역할인데. 식탁에 앉아 멍하니 한숨을 내쉬던 그녀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불편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며느리 민주는 정숙 씨에게 여전히 매주 반찬을 부탁했고
요청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현우 씨가 일 때문에 너무 지쳐 보여요. 고기 반찬이 힘을 준다니까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의 부탁은 항상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정숙 씨는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둔 음식이 항상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손주와 아들은 별로 먹지 않은 눈치였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요즘 엄마가 해준 반찬 잘 먹고 있지? 정숙 씨가 아들에게 물으면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요즘에도 계속 반찬 해오시는 거예요. 한동안 엄마가 해주신 반찬은 구경도 못 했는 거려. 이 말을 듣고 정숙 씨는 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반찬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는 항상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을 나섰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그 가방에 음식 담아서 어디에 쓰려고? 정숙 씨가 물었을 때 민주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직장에서 점심을 제대로 못 챙기거든요. 간단히 도시락처럼 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주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커졌습니다. 도시락처럼 가져간다는데 직장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걸까? 정숙 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어느 날 주호가 늦잠을 자는 틈을 타 민주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어김없이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민주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며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 점점 낡고 허름한 빌라로 걸어갔습니다.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 여기가 직장으로 가는 길은 아닐 텐데. 민주가 멈춰선 곳은 한참 전에 관리가 중단된 듯 보이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리를 두고 숨어서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고기 반찬도 많고 현우 씨 몰래 챙겨온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근데 너 요즘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니? 시댁에서 알아채면 어쩌려고 그래?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챘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주의 대화 속에서 정숙 씨는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습니다. 영재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챙겨왔어요. 그래, 영재도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더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정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재라고? 내 손주 주호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말하는 건가?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주의 얼굴 뒤로 숨어있던 가식과 감춰진 진실이 점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민주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니. 그리고 그 사돈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녀는 이 사실을 현우에게 바로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현우에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될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거지? 민주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그녀는 하나씩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알아봐야겠어.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이제 커다란 회오리가 되었습니다. 민주의 숨겨진 진실이 더 드러날수록 그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주의 수상한 외출과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정숙 씨는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의문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걸 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믿을까? 민주는 현우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였잖아. 결국 그녀는 민주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밝혀야만 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정숙 씨는 민주의 경력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이야기했던 세무법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세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세무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상대방 직원이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법인에 김민주 세무사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법인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닐까요? 순간 정숙 씨는 머리가 띵해지며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김민주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한 적이 없다고요? 직원은 잠시 후 저희 법인에는 김민주라는 이름의 사무보조 직원이 몇 년 전까지 일했지만 세무사는 아니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직원의 말을 듣고 더는 물어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무사가 아니라 사무보조 직원이었다고? 그럼 자격증도 거짓말이고 경력도 속인 거잖아. 그녀는 민주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민주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민주가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접근했다면 나와 현우는 도대체 얼마나 이용당한 걸까? 민주가 결혼 초기에 보여준 성실하고 싹싹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철저히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주의 친정을 다시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민주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손주 주호에게 장난감을 쥐어주고 급하게 민주를 따라 나섰어요. 며느리 민주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민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민주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잘해야 한다. 영재의 존재가 드러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사돈은 민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잘 속여와서 다행이야. 의사 남편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내가 똑똑하게 자란 거야. 민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준비 많이 했어요. 세무사 경력도, 자격증도 다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숙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주의 말을 종합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우리 가족을 속이려 한 거야.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을 위해 결혼한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 해. 하지만 준비 없이 말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수도 있어.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 민주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간 민주의 비밀을 확인하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세무법인에서 확인한 민주의 거짓말,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 그리고 숨겨진 아이의 존재까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였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그녀를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듣고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현우가 민주의 실체를 알아야 해.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집에 들어서자 정숙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앉아서 들어줄래? 현우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정숙 씨는 차근차근 민주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며칠 전에 세무법인에 전화를 해봤어. 민주가 다니던 곳이라고 했던 그 회사 말이야. 그런데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곳에 김민주 세무사는 없었어. 대신 몇 년 전에 사무보조로 일했던 김민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무보조요? 아니, 민주가 분명 세무사라고 했잖아요. 자격증도 보여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자격증도 가짜였던 거야. 현우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세무사가 아니었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민주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민주가 왜 그런 노력을 하겠어요? 정숙 씨는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직접 민주가 사돈과 만나는 걸 봤어. 민주가 가져간 반찬들도 다 그 집으로 갔어. 그리고 그 집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숙 씨는 망설임 없이 이어갔습니다. 그 집에 영재라는 아이가 있었어. 민주가 그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현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재라뇨? 우리 아들 주호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주 주호가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아이. 영재야. 민주가 그 아이를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지. 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민주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그녀는 처음부터 계산된 계획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된 삶과 우리 집의 재산이었을지도 몰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주의 말과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어딘가 거리를 두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주가 나한테 그렇게 완벽한 척했던 게 다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민주가 우리를 속여온 건 사실이야. 현우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민주랑 이야기해보게요. 직접 사실을 물어보고 싶어요. 정숙 씨는 그의 결심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녀가 진실을 말하리란 보장은 없어. 그날 밤 현우는 민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우리 가족이 더는 속지 않길 바랄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속에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가 나를 속였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차분히 민주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민주는 소파에서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주는 여느 때처럼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말투와 표정을 가늠하며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세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었지? 내가 확인해봤는데 내가 말했던 김민주 세무사는 내가 아니었어. 민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네. 현우는 어머니가 들었던 모든 사실과 자신이 느꼈던 의심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말한 세무사 경력도 자격증도 심지어 내 과거의 많은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 그렇지?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현우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어. 세무법인에 전화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확인한 내용 녹음해놨는데 들려줄까? 그리고 내가 장모님이랑 나눈 대화도 들었어. 영재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야? 현우의 질문에 민주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태연한 척했습니다. 영재라니? 우리 아들 주호를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이미 진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거짓말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이제 그만해.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한숨을 쉬며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하지만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내 과거의 실수일 뿐이야. 현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실수?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거고?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나기 전에 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 전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친엄마가 데리고 있었던 거야. 널 만나고 나서는 그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모든 건 실수였을 뿐이야. 그러나 현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느껴지는 모든 거짓말의 무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변명이야. 내가 나를 철저히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걸 그저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현우는 물러섰습니다. 현우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널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주호도 생각해줘. 절대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당신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거야.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 그건 내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핑계일 뿐이야. 나를 사랑하고 주호를 사랑했다면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민주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현우 씨,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우는 단호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만든 거짓말과 가식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끝내자.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당신 짐 싹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떠나줘. 다음 날 민주가 집을 떠난 후 현우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숙 씨의 말과 민주의 고백이 뒤섞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나를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었을까? 내가 그녀의 실체를 정말로 눈치채지 못했다니. 민주의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며 현우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현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민주의 잘못이지. 이젠 너와 주호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현우는 어머니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겠어요. 민주가 숨긴 비밀이 너무 크고 다시는 그녀를 신뢰할 수 없어요. 며칠 후 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주의 거짓말과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증거로 삼아 현우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돕기 위해 모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민주의 친엄마와 나눈 대화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며 현우를 설득하려 했지만 법적 증거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사돈이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정숙 씨는 다시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친엄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행동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현우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말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야. 정숙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손주 주호를 더욱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현우야, 주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해. 하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도 종종 멍하니 서 있거나 환자와의 상담 중에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정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민주의 거짓말이 전부 드러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요. 정숙 씨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도 결국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위로에 힘을 얻으려 애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숙 씨는 손주 주호를 돌보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나날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정숙 씨와 현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호가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의사 될 거예요. 정숙 씨는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호라면 뭐든 할 수 있단다.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숙 씨는 주호를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호를 위한 그림책과 어린이 교육 자료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주호가 밝고 똑똑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는 주호를 위한 작은 계획들을 세우며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현우 역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주호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루는 주호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랑 아빠랑 나랑. 현우는 그림 속 밝은 색채와 웃는 얼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주호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해야 해. 시간이 지나며 정숙 씨와 현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도 다시 집중력을 되찾으며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 병원에도 갈래요. 라는 주호의 말에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웃들과 다시 교류하며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호는 벌써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똑똑한 건 아빠를 닮았나 봐요. 이웃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삶에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와의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숙 씨와 현우는 과거를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 현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숙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와 용서가, 때로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이 결국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정숙 씨와 아들 현우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72세의 박순희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박순희 씨의 기막히고 반전 있는 사연 함께 해주실래요? 순희 씨의 고향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곳으로 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물결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뿌리박힌 삶은 그녀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들었어요. 나는 꼭 도시로 나갈 거야. 돈도 벌고 멋진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을 거야. 그녀는 어린 마음에 스스로 다짐하곤 했답니다. 부모님은 딸이 낯선 도시에서 고생할까 걱정하며 말렸지만 순희 씨는 결연한 태도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저 도시에 나가서 꼭 성공할 거예요. 20살이 되던 해 순희 씨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 들고 서울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순희 씨는 거대한 빌딩 숲과 붐비는 인파를 보고 압도당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지. 그녀는 공장 일을 시작하며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공장은 매일 새벽에 시작해 늦은 밤에야 끝나는 고된 노동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하루 14시간씩 기계 앞에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곤 했어요. 하지만 월급날 손에 쥔 돈으로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이게 내 집이야. 비록 작은 방 하나지만 내 힘으로 만든 내 공간이야. 그녀는 반지하 방에 소박한 침구와 작은 탁자를 놓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병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병호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가 점심시간에 말을 걸어왔을 때 순희 씨는 놀랐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에게 걱정 어린 말을 건네주었거든요. 괜찮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어요. 병호 씨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순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했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병호 씨에게 5살 난 아들 승민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수없이 고민했지만 병호 씨의 따뜻한 성품과 승민이의 외로운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순희 씨는 병호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병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으니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승민이와도 잘 지내고야 말겠어. 결혼 후
순희 씨는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녀의 아침은 늘 바빴답니다. 병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희 씨는 승민이의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승민아, 어서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순희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승민이를 깨웠지만 아이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내밀지 않았어요. 싫어요. 엄마 말고 아빠가 절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순희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아빠는 출근 준비로 바쁘잖니. 엄마가 도시락도 싸놨어. 늦기 전에 얼른 씻고 밥 먹고 학교 갈 준비하자. 하지만 승민이는 고개를 획 돌리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순희 씨는 그런 승민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승민이는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순희 씨는 승민이의 앞에 직접 만든 계란말이를 놓으며 웃어 보였어요. 승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야. 많이 먹어. 그러나 승민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호 씨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의 무심한 말에 순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희 씨는 승민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승민이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승민아, 이거 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그녀는 장난감을 내밀며 아이의 반응을 살폈지만 승민이는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순희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러나 승민이는 그 장난감을 슬쩍 밀어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희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져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친 자신을 위로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뒤 승민이가 고열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날이 있었어요. 순희 씨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었어요. 승민아, 아프지 마.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그녀의 속삭임에 승민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승민이는 조금씩 순희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승민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승민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때때로 그녀에게 날선 말을 내뱉기도 했어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뿐이에요. 나도 엄마를 진짜 엄마라 생각 안 한다고요. 그 말에 순희 씨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승민이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승민이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승민이가 언젠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 믿으며 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가고 있었답니다. 승민이의 사춘기도 끝이 나고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학업을 마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승민은 몇 년 후 결혼을 하며 완전히 부모의 품을 떠나갔죠. 순희 씨는 승민의 성장과 독립을 축하하며도 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가끔씩 승민이 집에 찾아왔지만 방문은 짧았고 그저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결혼 후에는 그 횟수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엄마, 요즘 일이 바빠서요.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승민이가 했던 이 말은 그의 삶에서 부모가 점점 뒷전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아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스스로를 달래며 아들의 행복을 빌었어요. 승민이의 아내 수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순희 씨를 대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순희 씨를 단순히 귀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 수진의 태도는 승민이 점점 더 부모와 멀어지게 만드는데 일조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승민이가 집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순희 씨는 그동안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승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승민아, 너는 잘 지내니? 내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엄마는 내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구나. 순희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승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시간 나면 또 올게요. 그 대화 이후에도 승민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어요. 가끔씩 보내는 전화 한 통, 명절에 형식적으로 찾아오는 방문이 전부였지요. 수지는 승민에게 더 이상 본가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은근히 부추기곤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가 연락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적응하시며 사실 거예요. 승민 씨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며느리 수진의 말은 승민의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모와의 거리감을 더욱 굳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승민은 본가를 찾는 빈도를 줄이며 자신의 삶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익숙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병호 씨는 신문을 펼치고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순희 씨,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에 순희 씨는 멈칫했어요. 평소에도 병호 씨가 깜빡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정말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머릿속을 더듬어 보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여보, 승민이잖아. 우리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순희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켠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이후에도 병호 씨는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리모컨이 안 보여. 어디 뒀지? 병호 씨가 그렇게 말하며 온 집안을 뒤지고 나서야 순희 씨는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건망증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병호 씨는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갔고 자신의 주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결국 순희 씨는 병호 씨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진단 결과는 더욱 그녀를 짓눌렀어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순희 씨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병호 씨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그 앞에서는 결코 울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아들 승민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승민이 본가를 방문했을 때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승민아, 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엄마 혼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순희 씨의 말에 승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감당하시다가 건강을 잃으실까봐 걱정돼요. 뭐라고? 요양병원에 모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하는 사람이야. 순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승민은 설득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혼자 하시면 결국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요양병원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나을 거예요. 그날 대화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순희 씨는 밤새 고민했어요. 병호 씨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혼자서는 그를 돌보는 것이 점점 벅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병호 씨가 부엌에서 넘어진 일이 있은 뒤로 순희 씨는 결국 승민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병호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날 순희 씨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자주 올게.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끝까지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현실에 자신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순희 씨는 승민이가 아버지 병호 씨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설득했던 이유가 정말 그녀를 걱정해서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의심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병호 씨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어요. 때론 순희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론 자신이 있는 곳조차 알지 못했답니다. 순희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호 씨를 찾아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어요. 그러나 점점 무너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답니다. 순이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우리 이사 왔어? 병호 씨는 그렇게 묻곤 했어요. 순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여보. 우리 집은 아니지만 내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녀의 삶은 남편을 걱정하며 보내는 하루하루로 가득 찼지만 그런 그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승민이가 예고도 없이 본가를 찾아왔어요. 그는 요양병원을 들렀다 왔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순희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제게 아파트를 주셨어요. 여기 계약서도 있어요. 그는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순희 씨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내 아버지가? 이건 말도 안 돼.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그러나 계약서에는 병호 씨의 자필과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걸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받은 거니?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야? 승민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 아들인 제게 이 집을 맡기고 싶으셨대요. 순희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병호 씨가 치매에 걸려 자신의 상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런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승민은 아내 수진과 집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머뭇거리는 승민을 보고 수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신경 써?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시잖아.
이건 당신이 가져도 돼. 승민은 죄책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를 많이 돌봤잖아. 친엄마는 아니라도 나한테 평생 동안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러나 수지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아버지 친필과 서명이 들어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수진의 태도는 승민을 설득하기 충분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그래, 이건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손으로 작성하신 거잖아. 순희 씨는 밤새 승민이가 넘겨준 계약서 사본을 손에 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약서가 진짜인지 병호 씨가 정말로 승민의 말처럼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병호 씨를 찾아갔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작성한 거야? 승민이가 어제 이걸 나한테 주던데. 병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뭔데? 난 그런 건 몰라. 그 말을 듣고 순희 씨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남편의 상태가 계약서를 이해하고 서명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순희 씨는 억울함과 분노를 삼키며 생각했어요. 승민이가 꾸민 일인 게 틀림없어.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녀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내가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 며칠 후 승민이와 그의 아내 수진이가 느닷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서 집을 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잖아요. 엄마를 강제로 쫓아내고 싶진 않아요. 승민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수지는 그 옆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덧붙였지요. 어머님,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저희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순희 씨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내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계약을 했을 리가 없어. 이건 무효야. 이 집은 내가 평생을 고생하며 지킨 내 집이야. 너희가 이렇게 내쫓을 순 없어. 그러나 승민은 고개를 저으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고 사인한 문서예요. 이제 이 집은 제 거니까 어머니도 법적으로 떠나셔야 해요. 수지는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려 했어요.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 둔 내가 불쌍하다. 나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승민과 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가시지 않으시면 저희도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승민은 태연하게 대꾸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고 수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희 씨는 화가 치밀어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경찰 불러야겠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서둘러 이곳저곳을 뒤지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이 비아냥거리듯 한마디를 내뱉었답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아니세요? 물건을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그 말에 순희 씨는 몸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치매야? 그냥 잠깐 깜빡한 것뿐이야.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승민을 힐끔 바라봤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도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승민과 수지는 집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면 어때? 승민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말했지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아버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님도 같이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승민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제로 쫓아내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낫겠지. 며칠 후 승민과 수지는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순희 씨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어요. 엄마, 이 계약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순히 나가주세요. 우리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승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여길 떠나면 어디로 가라는 거니? 내 아버지랑 이 집에서 살아온 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하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거기가 어머님께도 더 안전하고 좋을 거예요. 난 치매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갈 이유도 없어. 순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승민은 양도 계약서를 다시 내밀며 경고했어요. 순순히 나가주시지 않으시면 강제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순희 씨는 승민과 수진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알겠어. 내 아버지 있는 요양병원으로 갈게. 순희 씨는 짐을 챙기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 병호 씨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하며 자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야 하다니. 요양병원에 도착한 순희 씨는 남편 병호 씨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모든 걸 되찾아야 해. 그날 밤 순희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양병원의 하루하루는 고요했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 병호 씨의 상태를 꾸준히 살폈지만 병호 씨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여보, 나야 순이에요, 순이. 병호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라고요? 그의 멍한 눈빛과 혼란스러운 목소리는 순희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자신의 병실 침대에 앉아 홀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양병원의 정원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가냘프게 보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졌구나. 그녀는 승민과 며느리 수진의 냉담한 표정을 떠올리며 울컥했어요. 어느 날 남편 병호 씨의 방에서 나오는 길에 순희 씨는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마주쳤어요. 할머님, 많이 힘드시죠? 순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보니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자 간호사가 살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드님이 자주 오시던데요. 아버님께 서류를 읽어드리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간호사의 말에 놀라며 물었어요. 서류요?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서류를 들고 오셔서 아버님께 똑같이
따라 적으라 하고 사인을 부탁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님은 계속 이게 뭐야? 라고 물으셨는데 아드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을 조종한 게 분명해.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다짐했어요. 이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 순희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의 다른 직원들과도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도 봤어요. 아드님이 아버님을 따로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니 뭔가를 읽어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계속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아드님이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결국 귀찮아하시면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하신 것 같았어요. 직원들의 증언을 들을수록 순희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승민이가 남편을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든 게 분명해. 이건 불법이야. 그날 밤 순희 씨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녀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증언을 하나씩 적어나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 남편을 지키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나까지 이렇게 당할 순 없지. 순희 씨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불씨 삼아 싸우기로 결심했답니다. 내가 혼자 싸우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해.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녀의 결심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제 순희 씨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병호 씨의 억울함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요양병원의 침대에 앉아있던 순희 씨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순희 씨는 요양원 직원의 도움으로 외출을 나갔어요. 가슴이 뛰는 긴장감을 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제 남편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남편을 속여가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니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말했다. 병원 기록과 당시 진단서를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남편 병호 씨를 진단했던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사는 병호 씨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이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순희 씨는 의사의 진단서와 진술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편 승민은 고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어요.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 및 강요 혐의라는 단어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렸지요. 손이 떨려 고소장을 놓칠 뻔한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나를 고소했어. 승민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수지는 차갑게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했죠.
승민 씨,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잡아떼면 돼. 어차피 아버님 손으로 작성한 계약이고 합법적으로 체결됐다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발뺌해. 수진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승민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죄책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승민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승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안 되겠어.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승민을 바라봤어요. 승민 씨, 지금 어머니를 찾아가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게 낫다니까.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내가 아버지를 이용했고 어머니를 속였잖아. 수진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시잖아. 왜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수진의 말은 승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낀다고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승민 씨, 지금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봤자 당신이 저지른 일은 변하지 않아. 차라리 재판에서 이기는 게 먼저라고. 하지만 승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 순희 씨 집 앞에 선 승민은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고 그의 손은 문고리를 잡기 전에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엄마, 저예요, 승민이에요. 문이 열리고 순희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왜 왔니? 순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깊은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승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배신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순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슴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엉켜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승민아,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렵다. 내 죄는 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해. 용서를 받으려고 여기 온 거라면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승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제가 죗값을 치르더라도 엄마의 용서만은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순희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등을 돌렸어요. 내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고 나면 그때 다시 와라. 지금은 내가 널 용서할 마음이 없다. 승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떠났어요.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승민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민은 재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리고 재판 당일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승민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자 무거운 현실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순희 씨는 홀로 법정을 나섰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이 아닌 씁쓸함만이 가득했죠. 승민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내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길 바라서야. 그로부터 몇 달 뒤 승민은 결국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까지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 거라는 희망이었지요. 승민은 순희 씨를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 쉽게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순희 씨는 아파트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차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어낸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어머니로서의 상처는 너무 깊었죠. 그날 승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승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동안의 죄책감과 고통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침묵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다 잘못했어요. 진짜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승민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진이랑도 이혼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승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죠. 승민은 눈물을 닦으며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그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순희 씨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승민, 점점 그녀와 멀어지던 모습, 그리고 결국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모습까지. 승민아,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컸어.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한 가족으로 행복했을 거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나도 고민해 볼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내가 내 잘못을 잊고 다시 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승민이 돌아간 뒤 순희 씨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승민이 떠난 후로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죠. 그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하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고민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순희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희 씨가 아들을 용서할지 아니면 남남으로 지내는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순희 씨의 마음에 달려 있겠지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죗값을 받고 나왔으니 그래도 용서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작정하고 부모를 속인 아들과 연을 끊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